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네, 오늘은 새로운 조합입니다. 네. 센 언니도 아니고 센 남자, 센 언니 조합인 것 같은데, 네, 늘 함께 저와 함께 내부자들 진행하시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눈부십니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눈부십니다. 살아 있었군요. 예. 네, 죽지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맹활약하고 계시는 김지호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시죠. 경기도당 대변인. 네.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요즘에 봤어요. 중앙당도 한번 노려보고 계신다고. 자꾸 트라이 해봐야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예. 혹시 압니까? 야, 실수로 열어줄지.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지난번에 네. 영광선거 오. 지원투쟁한다고 네네.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한 1%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네. 그 자신감. 정청래 의원하고 놀더니 닮아가. 모든 게 나 중심. 제가 전염되었습니다.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 와. 어르신들이 이지은 위원장이 와서 참 반갑다는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진짜요? 예. 이거 저도 처음 오늘 들었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서로 예, 띄워주는 칭찬할 거구나. 분위기. 예. 칭찬할 분위기. 1% 너무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치고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공개 기간 바로 직전에 진보당이 그렇죠. 1위를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갔는데 제가 가서 5위를 있었는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11% 가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저 거. 열심히 했죠. 근데 뭐 무슨 네. 일,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까? 그냥 마이크를 많이 잡았습니까? 마이크도 잡고 유세차 타고 마이크도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상가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얘기도 하고 오. 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백수해안도로를 갔어요. 거기에 되게 큰 카페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지은 씨를 처음 본 순간 나 이상형이었다. 아니 근데 대반전. 근데 실물을 보는 순간 환상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왜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실물도 엄청 좋으신데요. 말 저는 약간- 오늘 실물 처음 뵀잖아요. 아 진짜 말 약간 실물 더듬는 것 훨씬 더 같은데. 좋으셨는데. 아 여기 진짜요? 막 빛이 나고 있어요. 아 진짜. 광채가 막. 아니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네. 실물이 네. 더 낫다. 아니면 아니라도 주인인데 카페 주인인데. 카페 주인께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남성 여성이요? 남성요. 아, 왜 그러셨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그래도 그분은- 1번인 거 아시죠? 그분은 이제 민주당 찍었습니까?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실망해서 안 찍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경 네.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제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박시영 TV에서 인사를 드리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성장하는 시간. 성장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성장했던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솔직히 제가 보냈던 1년 중에 반은, 이게 뭐야? 라는 시간이었고, 반은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글쎄 내가 다 성장했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아직 과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도 좀 많이 나오셔야죠. 이곳저곳. 지난 8월부터 조금씩 시작하고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불러주세요. 안 불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그 나와. 자리를 저 김지호가 꽉 채웠어 지금. 저는 항상 사이에. 대기 중입니다. 여의도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 전화 오면 바로 출연합니다. 네. 예. 그런 자세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도 이제 뭐 국감 때문에 하도 이슈가 예. 돼서 뭐 예.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달라 하는데 박시영 TV 때문에 못 갑니다. 오. 처음으로 거절해봤습니다. 어디에요? 거절하신데. 저 한가합니다. 아니, 박시영 TV 나랑 같이 나왔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 말고. 자 오늘 뭐 강혜경 씨 등장으로 우리 저 법사위 핫합니다. 국감장이 핫한데 오늘 여론조사 조금 짚어보고 오늘 네. 강혜경 씨가 중요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좋아야 답변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돋보이는 의원들 몇 분 계셨고 정청래 의원이 역시 노련미가 돋보이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하는데 핵심적인 거 좀 추가로 질문해야 할 거라든가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거 이런 거를 추가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를 이렇게 증인 지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순한 양이야. 원래는 그런 표결하면 막 난리치고 막 뛰쳐나가고 막 파행시키고 막 회의 못하게 막 방해하고 삿대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 표결에 동참을 해서 그냥 동행 명령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반대해봤자 어차피 표결로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괜히 그 장면만 딱 그쵸. 찍힐 거야 언론에. 근데 역풍 우려하지. 민심 역풍을 그것도 알지. 있고 자기들. 본인들도 양심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민심의 흐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아니, 있지 그것도 않을까 있고 싶은데요. 솔직한 심정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김건희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어. 해치워. 나는 그거라고 봐요. 좀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길게 가고 정리 있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솔직히 이야기하면 윤석열하고 빨리 이혼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정말, 거야. 아, 근데 이혼은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 좀 그렇고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거는 저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럼 여당 의원들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기사로도 나왔어요. 네. 그런 얘기들 막 흘러다닌다는 이런 정도 험악하다 지금 상황 자체가. 요새 맞아요. 친윤 의원들이 좀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그렇지. 예, 뭐 한 서너 명 빼고는 다 조용히 있고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한테 나 좀 빼달라고 하는 것도 있대. 나 좀 빼줘. 예. 자 오늘 그 순서대로 한번 조금 달려볼까요? 여론조사 이야기 조금 해보고 국감 얘기해보고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된 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좀 장애투쟁 민주당이 11월 네. 2일 이야기했죠.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과 윤석열 지금 만났는데 헤어졌습니다. 1시간 25분 정도 네. 대화했는데 야 한동훈 말을 뱀처럼 바꿨더라고. 원래 세 개의 요구사항을 네.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적쇄신 대통령실 두 네. 번째는 김건희의 행보 중단 네. 공개 행보하지 마라. 네네네.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 보니까 요구한 것처럼 나오는데 세 번째 원래는 김건희 의혹들에 있어서 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명. 좀 규명하는 거 네. 협조 네, 뭐 네, 이런 협조. 거였는데 명태균으로 살짝 바꿨더라고. 아 진짜. 네, 못 봤네. 아까 내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감히 거기 김건희 수사 특검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 아유. 대통령실에서 맞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이따 할지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먼저 좀 이야기해 보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간단히 조금 짚어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먼저 조사한 거 보면 오늘 발표한 전화면접 조사에 20.9 나왔어요. ARS 조사 26.1 나왔는데 한 1.7, 1.9% 포인트 소폭 상승을 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근데 이제 상승한 데를 한번 살펴봤더니 뒤에 넘겨보시면 보수층에서 확실히 상승했어요. 3.8, 4.8. 그래서 이제 결국 보수층이 왜 상승했을까? 저는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어쨌든 재보궐선거 부산에서 좀 꽤 네. 격차가 있었잖아요. 금장에서. 네, 네. 그런 측면 이제 보수층에서 볼 때 좀 안도하는 게 있었을 거고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처리한 거를 국민 여론은 사납지만 네. 중도층들도 굉장히 열받아 하지만 보수층이 볼 때는 야 이거 일단락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안도감 같은 게 그럴 수 약간 있죠. 형성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로 60대들이 전화면접 조사 보면 애들이 뭐 60대 어르신들 60대들이 60대들 60대 애들이 60대들 애들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0대에서 조금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리얼미터가 오늘 좀 최저치를 기록했죠. 취임률 최저치. 그 전에 25.8이 리얼미터 상에선 최저치였는데 이번에 24.1로 1.7%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또 언론이 많이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언론에 좀 많이 회자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갤럽도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는데 23에서 22, 뭐 10%대가 갤럽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갤럽에서는 긍부정 평가 이유를 오픈문항 자유응답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부정평가하는 사람들한테 1순위는 경제 민생 물가로 나왔고 이게 15%인데 2순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네. 2순위 14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건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꽃에서
이번에 김건희 무혐의 처리 도이치 관련해서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특검 필요하다는 게 71.3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에서도 69.3, 되게 70% 내외에서 높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당파에서도 압도적입니다. 64.8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지지정당 없는 측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2.9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만이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끝난 일이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약 한 30%는 특검이 필요하다 또는 무응답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주목되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정말 70% 정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럽에서도 특검 여론조사를 했죠. 갤럽에서도 63%가 찬성, 반대가 26, 잘 모름이 11이니까 여론조사 꽃과 갤럽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흐름은 같이 가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죠.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꽃에서는 61.3이 나왔고요. 전화면접 조사 그리고 ARS 조사는 67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네. 높게 나왔는데요.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5, 29.9에 해당됐는데 추이를 한번 볼까요? 이 조사는 6번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 조사가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60% 넘은 적은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61이 나왔고요. ARS 조사에서도 67로 이전 조사에 비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여론조사가 또 한 가지 나온 게 스트레이트가 조사한 것도 보면 최근에 조사했는데 62.6 탄핵에 대한 공감도 반대가 35니까 여론조사 꽃과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은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탄핵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고 네. 대통령 지지율은 20% 내에서 간다 하다 이게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네. 뭐가 또 하나 또 결정적인 게 또 드러나야 돼. 원래 근데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진보층 다 뭐 지지 안 하죠. 예, 중도층도 그 대통령 지지율 물으면 15%? 10% 초반 나와요. 그 보수층이 한 절반 받치는 거야. 한 40, 그렇죠, 50%가 그렇죠. 40%. 그 보수층이 더 보수층을 띄어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결정적으로 치달으려면 탄핵으로 가려면 보수층이 좀 더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게 이제 과제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게 태블릿 PC 사건이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 태블릿 PC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말씀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름도 비슷해.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에 이제 그 말씀 자료를 미리 이제 최순실한테 보냈다. 그것 때문에 확 이제 떨어진 건데 정말 비선 실세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고 막 이 난리를 친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에 제가 좀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1위가 민생인데 2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인데 아니 먹고 사는 거를 잘 못해갖고 부정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이해하잖아요. 국정 지지율이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2등이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분 꼴 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보수 인사들을 너무 많이 탄압해가지고 배제하다 보니까 사실 대안 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어느 정도 뭐 저희 주변에 있는 그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저버렸는데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국정을 쇄신하고 당과 대통령실을 변화시켜서 민주당과 뭐 대등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당대표 된 지 2, 3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탄핵 지지율이 70% 이상 넘어가야 보수가 그렇죠. 완전 깨지면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한동훈한테 별로 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다시 뭐 여론조사 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그런 수치가 나오면 그런 조사기관들이 그러면 말한 대로 탄핵에 대한 공감도는 무조건 7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흐름상 가고 있다. 오늘 이제 국감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고 특히 강혜경 씨 증언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제가 됐는데 여론조사에 조금만 첨언을 네. 드려도 돼요? 저는 솔직히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리얼미터 우리자 빼고요. 리얼미터가 지금 최저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4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 30.3%예요. 정말 급격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4주 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김건희 씨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명태균을 이제 트리거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통령실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저는 대통령실은 태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천 강화, 그 부산 금정 선거에서 이번에 승리를 했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도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보수는 집결을 했어. 우리는 승리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제가 여러 루트로 방송에서도 몇몇 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김건희 씨를 우리가 생각하는 김건희 씨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대단하게 셀럽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거 몇몇 분들이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설마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 언론이라도 볼 텐데 근데 저렇게 생각할까?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분위기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론조사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신인규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이제 당에서 파견됐던 사람들, 당에서 뭐 차출되거나 보좌관 출신들, 의원 보좌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남은 사람들은 김건희에 대한 충성파, 김건희 라인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맞아요. 빨리빨리 나와서 빨리 탈출해야지.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아까 그 네. 김대남 같이 공공기관 공기업 간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실 만약에 비서관 행정관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나가잖아요. 100%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들은 중간에 뭔가 하나 저희 경력 마사지라고 하는데 마사지를 하나 해야 돼. 어딘가 하나 걸어놓고 나가려고 한다고 대개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안 좋아지면 탈출을 막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들러리다. 여기서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이미 대통령실에 뭐 타이틀 하나 딴 거는 있으니까 그거보다 돈 더 많이 주는데 네. 가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하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라인밖에 없다. 안 남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국감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혜경 씨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거론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다 맞다. 그렇죠. 네. 오늘 좀 눈여겨본 대목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정말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2,000명으로 늘려라라고 하는 거. 네. 이거 그대로 비율로 늘렸는지 아니면 또 뭐 그 사이에서 또 완전 거짓말로 윤석열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기 나오네요. 명태균 600개 조사됐을 때 멈추고 2,000개 만들라. 그러니까 지시. 이게 한겨레 20일 저 기사 내용만 네네. 본다면 아마 독자들 시청자들이 볼 때 약간 헷갈렸어요. 저 내용만 본다면. 그러니까 600명, 2,000명은 그냥 가중치를 조사하고 네.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비율대로 가는 거거든. 각각의 네, 지지율. 네. 물론 20, 30대는 가중값이 좀 더 세니까 가중치가 좀 비율이 더 높아지죠. 50, 60대는 70대들은 응답을 많이 했을 테니까 네, 상당히 덜하긴 합니다만 크게 안 바뀌거든. 그럼 지지율이. 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2,000명 거 조사 비용 받아내려고 그쵸. 쉽게 얘기하면 조사 네. 비용 한 800, 뭐 1,000명 400만 원 지금 책정을 해놨더라고. 네. 여기서는 ARS 조사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800만 원 돈 받으려고 2,000명을 무리하게 그냥 가중치로 조사 빨리 끝내려고 윤석열이 앞서고 있으니까 네, 중간에 네. 조사를 받았을 거고 네. 앞서 있냐 뒤쳐 있냐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라는 얘기였는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강혜경 씨가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박균택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2, 3% 앞서게 해줘 뭐 이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곱하기. 2, 3을 하라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에서. 그 얘기는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20대에서 홍준표가 30%고 윤석열이 20% 만약에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때 네. 윤석열을 40 내지 60%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응답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조작해서 여론을 네. 조작해서 수치를 조작해서 윤석열을 훨씬 앞서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료를 시켜라. 네.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해석을 그렇죠. 한다면 강혜경 씨가 한 말에 따르면 2배, 3배 그냥 곱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도에 네. 전체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를 왜 하냐고요. 그냥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공표 조사니까 미공표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는데 공표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선관위가 알 수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로데이터라고 하죠. 그 네. 데이터를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명태균이 머리를 많이 쓴 게 시사 경남이 언론사로 돼 있어요. 명태균이 사실상 지배한 시사 경남이라는 시사 게 경남. 네. 미래한국연구소에 발주하는 형태를 띈 거야. 네. 비공표 조사를. 그러면서 언론사가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여론조사 업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비공표 네, 조사를. 네. 그러니까 저기 언론사가 공표되지 않는 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주는 형태로 내부자 거래를 한 네, 거지. 네. 했는데 그거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언론사가 신청했을 때는. 근데 그래서 시사경남이 끼었더라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아. 자체 조사를 해서 비공표 조사를 하면 선관위 신고를 해야 하거든.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피하려고 아. 시사경남이 발주하는 형태를 띄었다고. 비공표 조사를. 언론사를 하나 낀 거야. 그 시사경도 인터넷 언론사인데 명태균이 사실상 지배했잖아요. 그 전에 뭐 폐업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라니까 명태균이. 그렇게 해서 비공표 조사 선관위 신고하지 않고 왜곡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먹었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그러면- 하태경을 이쪽으로 줄서게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는 P&R은 만만한 언론사 뭐 프라임 경제나 이런 데 돈 안 되는데 보도 기사만 쓰게 하는데 거기 통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발주하는 형태.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공평조사해. 근데 어제 제가 P&R 대표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의 DB, RDD DB 비공표했던 그 DB는 P&R DB를 그대로 쓴 거래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네. 이렇게 비공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 데이터,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쫙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어 있나요? 6개월까지 보관하게 돼 있죠. 이미 다 선거. 끝났네요. 그러면 그런데 서버에는 남아 있을 수 있죠. 포렌식하면은- 포렌식을 하면. 프라이시가 그런 남아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그 국감 전에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첫 번째로 떠오른 게 김영선 전 의원이 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에서 어떻게 전략공천을 받았냐. 그게 드러났죠. 이제 그 전에는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네, 네, 그냥 네. 줬잖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 확실히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인정해. 네. 본인이 인정했어 본인이. 그렇죠. 어? 명태균 덕에 의원 됐잖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인정했어.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김영선 전략공천 대가로 민주당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올.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증언에 따르면은 이준석 전 대표 그 당시 대표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같이 이걸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을 오늘 다 함으로 인해서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 압력이 들어가서 이준석, 윤상현으로 다 짜고 이렇게 네, 네. 전략공천이 됐고 그 전략공천 된 이유는 월급 반띵 때문 아닙니까? 국회의원형 세비를 무상 여론조사를 근데 보고했으니 거기서 오늘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 네. 뭐냐면 처음에는 네. 강혜경 씨 처음에 증언을 들을 때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미수급이 많았잖아. 네, 네, 그 네. 저기 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빌려온 돈 강혜경 씨가 2,700만 원 낸 거 막 이런 네, 네. 많아서 그걸 세비에서 반띵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강혜경 씨가 명확히 얘기했어. 그 문제는
별도로 갚았고 네.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아서 순수하게 월급 반띵하고 9천만 원 넘는 돈은 생활비. 생활비인데 네. 그 생활비를 지시한 건 김건희다. 김건희가 챙겨줘라. 명태균과 명태균 딸내미 황금이 그 이름이 맞아. 딸의 나왔어요. 이름이에요. 황금이 맞아. 그거를 챙겨라. 생활비를. 그거를 김건희가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 명태균의 발언으로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하고 상관없이 김건희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구나. 명태균에 대해서 김영선한테 월급 뭐 아무튼 반띵을 네. 하든 어쨌든 생활비를 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네, 했거든.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반띵이 나온 거고 실현 방도로 이제 뭐 세비 반띵까지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책임을 져라. 명태균과 그렇죠. 명태균 딸내미의 생활비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내가 음. 국회의원 공천을 줬으니까 명태균 박사를 김영선 의원이 책임져라 그렇지, 생활- 이 말이잖아요. 생활을 네.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아니 그럼 김건희 씨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맨날 보고하고 자기가 이준석 대표랑 김종인 박사 못 만날 때 만나게 해주고. 못 만났대요. 네, 처음에 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네. 명태균 씨가 다리를 놔서 이 사람들을 만나갖고 뭔가 그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할을 한 거잖아요. 대선 경선 때, 대선 본선 때도 무언가 역할을 했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때도 명태균 씨가 안철수 의원 쪽도 그렇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중간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랑 바로 전화가 됐대요. 그래서 믿을 수뿐이 없었다. 협상의 대상으로 중요한 그런 협상 파트너를 인정할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는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 문제가 제일 그죠? 커요. 네, 크죠. 큰데 그동안 뭐 윤상현 의원 지금 이준석 의원 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막 지금 반대되는 맞아요. 얘기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강혜경 씨가 증언을 정확히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론 조작과 김건희 씨와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강혜경 씨의 증언들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명태균 씨의 뭐 너무 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하는 신분,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잡해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여론 조작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론 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여론 조사였냐? 대선 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한 여론 조사였고 이게 팩트로 나온 것이 그 전에 36회라고 했는데 이번은 81회, 81회라고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동안에 나온 금액과 다르게 3억 7,5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정확히 얘기한 것을 명태균이 청구서 만들어 내가 이거 받아올게라고 한 게 우리가 그동안은 윤석열한테 받아올게라고 언론에서 접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호칭은 본부장입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라 했어요. 이게 팩트로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냐. 나 안 갔다. 근데 여기서 반박하는 팩트가 뭐냐면 내가 명태균 씨 비행기 표를 끊어줬다. 그 표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를 끊은 증거 자료가 왜냐하면 본인이 끊어서 줬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지금은 이것을 봤을 때는 여론 조작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대선 때 이게 공표가 되든 안 되든 여론 조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뒤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여부까지도 확인한다면 공천 개입한 거고 대선의 여론 조작을 하면 국정농단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돈이 오갔다는 것은 기부행위라든지 정치검역법, 네, 네. 정치자금법 위반도 네, 되는 네. 거고 뭐 부정선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범죄 혐의가 김건희 씨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 명확히 팩트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뒀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공표 조사뿐만 아니라 공표 조사 PNR이 했던 조사들도 대금을 다 넣은 거잖아요. 3억 6천이, 3억 7,500이. 네네.
근데 공표용조사를 윤석열이 만약 시켰다면 네. 그 돈을 청구하는 게 맞고 네. 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기부에. 명분으로 과연 돈을 달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한 조사, 미국 그 공표용 조사, 이 공표용 조사가 선거에 대선에서 윤석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윤석열이 너 조사에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명태균이 내가 돈 받아올 자신 있어 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그만큼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그럼요. 판단했을 텐데 네, 그 네. 실증적 자료가 한겨레 21이 발표를 했는데 보면 분석을 한 걸 보면 58차례 PNR이 공표용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58회를 56회에서 윤석열이 이긴 거야. 그 승률로 보면 96.6%, 96.6%.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96점. 두 번 지고 다 이긴 거야. 56차례를 윤석열이 이긴 거야. 어느 정도로 이게 황당하냐면 2021년에 12월 달 기억나실 거예요. 김건희 네. 허위 경력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막 사과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이때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조사에서 앞섰거든.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도 여기서 미래한국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앞섭니다. 그때 리얼미터나 뭐 윈지코리아라든가 뭐 RN서치 막 이런 데서도 다 조원 씨나 이런 데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역전됐다. 누구나 이야기했잖아. 그러다가 신년 때 더 벌어졌고 그러다 여가부 폐지 1월 7일 날 기억나시잖아요. 네. 여가부 폐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반전을 끼했던 게 그 상황이잖아요. 그 저기 패미 논쟁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 쪽에 기억나시죠? 12월 말에 역전을 하면서 1월 초에 벌렸거든 지지율 격차를. 근데 끄떡도 없었어. 그리고 홍준표가 앞설 때도 있었거든. 네. 9월 말 10월 초에. 그래서 그때도 데일리안 있잖아요. 공정 네. 데일리안. 거기서도 홍준표가 이겼는데 유독 미래한국 연구소에서는 9월 11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PNR 대표한테 물어봐서 당신들 조사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조사 시간 자기들은 DB 문제는 없다라고 그 PNR 대표는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조사한 거를. 그래서 그걸 공개하셔라. 아니면 네. 뭐 수사를 받은 적 있냐? 아직 수사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고는 있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장난을 치지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시길래 쭉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조사 어떻게 하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 10시나 뭐 이렇게 오전에 조사 그 흔히 말하는 60회선 100회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 돌리면 보통은 윈지코리아나 이런 데들 조사 엄격하게 하는 데들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딱 조사하고 멈춰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1시간 반 조사하고 왜냐하면 콜백도 하고 시간대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 배치하고 네, 이렇게 네. 해서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응답하기 편한 사람들이 골고루 응답할 수 있도록 시간대 관리를 해요. 멈추거든요. 기계를 딱 닫아버려요. 아예 안 해. 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게 다시 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전부터 그냥 쭉 그 돌아가게 놔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몇 시에 끝났는지 자기는 정확히 기억은 없다고 워낙 조사를 많이 해서. 근데 그 몇 시에 조사가 마감됐는지는 노데이터 보면 나와요. 1000명, 마지막 1000명이 뭐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끝났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오전에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에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만약에 그게 늘 그거를 PNR은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거고 왜냐하면 강혜경 씨하고 PNR 서명원 대표하고 수시로 논의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똑같은 RDD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뉴데일리 여론조사 설문지 문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때 선관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 설문지 문항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들도 이 조사를 수행하는 입장이었고 설문지는 자기가 손을 안 댔는데 위에서 정리되는 걸 받아서 했을 뿐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피곤했었고 미수금은 얼마냐 그랬더니 PNR이 받아야 할 미수금 지금 4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그럼 누구로부터 연락받냐 그랬더니 강혜경 씨한테 실무적인 일은 강혜경 씨한테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AR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윤석열 뭐 이재명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윤석열로 바꿨다면
바꾼 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노데이터에 그대로 남아 남아 있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화로 물어본 거라면 상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캐티도 녹음이 다 됩니다. 아 녹음이 다 돼 네. 있어요. 원래 감청도 해요. 그래서 녹음에서 아. 코딩이 잘못돼 있으면 네네네. 녹음한 사람이 듣잖아요. 네. 그럼 1번, 2번 누르잖아요. 근데 네. 코딩이 잘못돼 있으면 잡아내요. 그래서 감청 인원이 늘 한 2명이나 이렇게 둡니다. 1000명 조사하면 조사 인력들을 25명, 30명 쓰는데 1000명 조사하면 그런 감청에 다 그거는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다. 문제가 되면. 네. 아. 너무 그래서 이게 털어보면 나온다. 네, 털면 나올 것 네, 같은데 진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수사가 예. 좀 들어가야 될 근데 것 같다는 오늘 생각이 드네요. 어제 오늘 나온 것 중에 쇼킹한 거는 이준석 이야기예요. 이준석이 명태균이 김영선 전략공천 관련해서 그때 네. 당대표였잖아요. 네. 당대표였는데 김영선이 민주당인 김지수 후보를 이기는 조사를 공표 조사든 비공표 조사든 상관없이 갖고 와라. 가져와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정말 빼박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준석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몰랐다. 전략공천 이거는 그렇죠. 공간이가 네. 관여하는 거고 나는 몰랐어. 네. 그 윤상현이 하는 일이야. 네. 이렇게 발뺌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명태균이랑 이준석은 특수관계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명태균이고 명태균이죠. 이준석 닭을 봉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준석하고 지금도 관계를 보면 둘이 굉장히 서로 어느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명태균 스스로 자기 과시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걸 흘린 것 같은데 이게 드러나면 이준석은 뭐 발뺌을 해요.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서 뭐 전략공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공천 관련 사무는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준석은 주장하는데 김지호 부대변인 아시잖아요. 당의 프로세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략공천 보궐선거 몇 명 하지도 않는데 네. 그거를 당대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이제 되죠. 정당 관계를 보면은 특히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이 후보자가 많은 경우는 지도부에서 일일이 다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보궐선거에서 잘못 지잖아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부가 진짜 옷 벗고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거 지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선거를 경선보다는 뭔가 좀 인지도가 높고 뭔가 경쟁력이 좋고 확실히 이길 사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그냥 누구나 가도 당선되는 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대개는 뭔가 당 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 뭔가 좀 그런 분들이 전략 공천되는 경향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당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보궐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관위에 다 넘겼다.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당내 적합도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하면 거기 예를 들면 김영선이나 경쟁 후보들 있잖아요. 뭐 김종량이든 누구든 누굴 이 꽂아도. 사람들에서 누구를 선호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특정인을 주고 싶으면 네. 그 사람 민주당 후보와 가상대를 이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 몰아주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 몰아줄 수 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영남은 국민의힘 꽂으면 되는데 네. 창원 의창 같은데 그런 데였거든. 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야. 야 그래? 명태균이 부탁하니까 신경을 쓰긴 써야 하는데 김영선 가지고도 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이길 수 있어? 그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면 밀어붙일 명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대표 직인을 찍어서 공천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공관위에서 어떤 후보를 제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을 해서 뽑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략공천을 의견이 와도 이준석 대표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당대표한테 그러니까 공천장은 당대표에서 나간다. 그런데 뭐 이제 와가지고 그럼 당대표 왜 합니까? 바지 당대표 할 것 같아.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열심히 하지. 그때 막 난리 쳐가지고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나는 바지 대표였다. 아 너무 저는 그게 사악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야말로 윤석열 괴물 정권을 만든 공동 창업제 안철수랑 셋이서 항상 손잡고 다녀요. 이참되면 혀 깨물어야지. 아니 그래서 어쩐지 제일 처음에 이 공천 개입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나왔을 때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 엄청나게 깔 건데 왜 저렇게 아이 그건 그냥 조언을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저 뭔가 이상했었어요. 저는 진짜 낯이 두꺼운 게 네. 쥐가 그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나가면서 뻔뻔하게 그런 진짜 요설을 들어놓고 아니 명태균이랑 같이 그 칠부사 가서 홍매화 심으면서 도원결의 한 거 아니에요? 너는 대통령 되라. 잘한다. 나는 기호 3번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무슨 요설을 피고 아니, 아이고. 저기 공개적으로 이준석 한번 붙자 방송에서 영상 편지 하세요. 한번 보내세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아니 우리가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한 점 저는 다 공감합니다.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솔직히 꼴보기 싫은 것도 있고요. 비판 지금 욕먹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의 근원 본질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빠마저 명태균을 향해서 사기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준석을 우선 제외하고 오세균, 김재원, 나경원, 명태균 씨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싸우려다가 다 한 발을 뺐죠. 근데 그 과정에 이준석만은 그래도 명태균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명태균이 갑자기 이준석을 까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 이거에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에 노란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뭘 물타기 하려고 지금 이준석에서 이렇게 언급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여론조사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그 여론조사 회사 있었죠. 미래한국연구소. 네. 나 이거 내 회사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정말 불법인 건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 그 회사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차명. 등기부 예. 상의 이제 대표. 대표가 이거는 나는 그냥 차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선 의원의 친인척이고 보좌관 네. 출신인데 여기가 이제 걸리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불법으로 적발이 됐거든. 근데 김영선이 대표였는데 김영선이 계속 대표 맡고 있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들러리 세운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발을 빼야 돼요. 그리고 언론이 내 입에 막 이렇게 놀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준석까지 이제 막 아무데나 산발적으로 총을 막 쏴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봤는데 정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잘 봤고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 김건희 전략공천 이 라인으로만 의심되니까 이준석을 살짝 흘려갖고 이 전략공천 김영선이 전략공천 된 배경을 이준석이 뭐 여론조사 시켰다 네. 그거 가져오라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물타기. 지금 만들어 놓은 물타기 거야. 하는 걸 물타기. 본질은 맞아요. 김건희한테 받아온 건데 그렇죠. 마치 뭐 여론조사에 경쟁력 있으면 줄 것처럼 네, 당에서도 얘기했다 복잡하게 흐리긴 흐리는데 이준석이 미우니까 안 때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때리면 때마다 좋고 때리고 가시. 시원하고. 죄수의 딜레마예요. 다 각자 자기 유리한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유리한 얘기만 하고 불리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불리한 얘기들을 서로 탓하니까 아니 보세요. 미래항공연구소도 다 내가 바지 사장이었다. 명태균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 지금 현재 등기된 소유자도 그렇게 주장하죠. 이준석 대표도 심지어 나는 그때 바지 대표라서 공천권이 없었다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이익되는 얘기, 남한테 피해되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퍼즐이 우리 수사관 출신이신 우리 네네네.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끼고 있다. 조사 많이 받아봤거든. 네네.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공천을 김영선한테 주라고 한 거 자체가 여론조사 비용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전에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3억 6천만 원 받았는데 그 돈을 참 치사하게도 돈도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주려고 하면서 대신 김건희가 이제 김영선한테 그 공천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을 안 줬으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공천을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 했으면 그냥 정말 다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다 이제 문제가 제가 되는 이제 거죠. 명태균 씨의 이렇게 워딩을 자꾸 보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이입되는데 중간에 명태균 씨가 갑자기 이제 자기 딸 사진을 올리고 갑자기 폭주를 하는데 야 이 사기꾼은 사기꾼들아 이렇게 막 외치는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사기친. 보니까 자기는 막 돈도 이렇게 투자하고 했는데 이게 보존이 안 된 거야. 보존이 그렇죠. 예. 제대로. 그리고 지금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태균 관련된 게이트가 이제 휩쓸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황 회장 강릉 예. 이권과 관련된 여러 풍문들이 좀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파야한다. 그 아들이 거기 용산의 황정호, 핵심이잖아요. 예. 황정호 행장관. 예. 예. 그 이제 거기가 거의 뭐 대통령과 통화하려면 걔를 통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이권과 개입, 인사 개입이 어디까지도 파헤쳐야 할 것 같고 그 황 회장 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광고 하나 하고 김건희 도이치하고 윤석열 한동훈 만남 그 여파가 어디까지 흘러갈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업 밀크시슬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우리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시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지만 가격과 이벤트는 그대로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음주를 하십니까? 아, 예. 좋아하죠. 저는 못해요. 아, 그래도 이건 먹어요. 그래요. 네. 네, 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술자리, 회식 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먹으면서. 출시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뭐 마시러 간다고요? 뭐라고 쭈글쭈글 하신 것 같은데 방금 김지호 대변인. 몸에 좋아지는. 아, 몸이 좋아진다고요? 간이 네. 좋아지는. 간이 좋아지죠. 피로가 갑자기? 피로가 확 풀린 것 같아요. 갑자기? 방송인이 되셨어. 네, 공식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그리고 30%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밀크 시슬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워낙 많은 유사 간에 제품들이 좋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코어 밀크 시슬입니다. 여러분들 코어 밀크 시슬 꼭 검색하셔서 평상시에 하나씩 먹다가 네. 술 드시러 갈 때 아니면 술 드신 후에 하나를 더 드시면 오. 숙취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지은 위원장님이 코어 밀크시스를 홍보하니까 예. 너무 격조가 있지. 이게 너무 어울리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생기가 있으시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사실은 예. 술꾼이야. 저 사실 술 못 마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없어서 못 마셔요. 이지은 위원장님 지역구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방송국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럼 네. 현수막 진짜 됐다만게 네. 진짜 잘 보이는 데다 팽팽하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딱 얼굴도 네. 딱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제 정당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현수막을 네. 어느 지역구 갔는데 잘 걸려 있다. 팽팽하다 어. 그러면 여기서 정당 활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지. 정말. 그렇게 보죠. 예. 가끔 내 전화도 해요. 한 번씩. 얼굴 잘 봤다고. 현수막 보고 전화 드렸어요. 아니 여기서 정말 감사를 표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제 현수막이 조금 늘어지거나 이렇게 울거나 하면 그걸 이렇게 오. 펴주시는 지지자분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그렇게 팽팽할 수가 없거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울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보면 항상 팽팽해져 있어요. 시영 대표님 딱 땡겨서. 물어 지금 코어 밀크시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 끝났어. 팽팽하다고 하고 괜찮아. 자, 아이고야. 인터넷 비교원 마저 광고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비교원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 둔감해서 잘 몰랐는데 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갈아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은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이 장난이 아니던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휴대폰 또 가전제품 렌탈 하실 때 3년마다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 가입은 무려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더라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에 달하는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이 무려 983억 이상 됐고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60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된 아주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이고요. 경력 14년 이상 된 분들이 전문가들이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계약한 직영 코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하고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은품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이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 박시영 TV 보고 왔다 말씀 주실 경우에는 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아울러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주시고요.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견적은 딱 3초 걸립니다. 바로 확인한 이후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베테랑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이 인터넷 비교원 통해서 가입하시면 이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관심 가지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댓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더 블루님께서 이번엔 울지 마요. 마음이 아파요. 이경 힘내자 화이팅 아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안 울었는데 거의 운 것처럼 연기를 해놔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도이치 저 무혐의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야, 나는 진짜 이 말이 안 되죠.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네. 진짜 검찰이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거짓 해명하는 게? 아, 그쵸. 나는 마치- 그거 아니 그러니까 무혐의도 무혐의지만 네. 장난쳤잖아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죠.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사실. 질의응답 기자들도 빡쳤어. 네. 기자들이 오도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 나중에 해명하면서 맞아요. 네. 니네가 인마 잘못 읽었어 잘못 받아들였어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예. 국민들도 바보로 만들고 언론인들 완전 바보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조폐공사 직원들이 그 돈을 찍어내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한 100억씩. 아니 비유가 조폐공사 직원들이 돈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냥 집에 가져가는 거야. 100억씩 한 사람씩 그냥 똑같이.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100억 가져갔다. 그래도 징계도 안 하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좁히고 싶네요. 아니 그거 하려고 그랬죠, 솔직히. 마지막에. 만약에 조폐공사 직원이 100억 가져갔으면 전 국민이 다 달라가서 그 직원 정말 구속시키고 난리 났을걸요? 그런데 사실 검찰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 그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 그러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쪽팔리잖아. 논리적으로 안 맞고. 4시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다가 네.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묘하게 코바나 콘텐츠 앞서 네. 영장 청구한 것처럼. 청구했는데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말도 안 둘러댄 되죠. 거잖아요, 사실. 일부러 속이려고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영장 청구했냐.
청구 안 했잖아요. 네. 안 했다 하면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한 게 들통이 나니까 아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쿠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뭐 같은 부서에서 했고 같이 했고 피의자도 같았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아 이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런 그래, 말도 안 그렇게- 되게 그렇게 설명한 헷갈리게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다 그걸 5번이나 물었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왜 다시 재청구 안 했냐 이랬는데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국감장에서 그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못됐다 진짜. 자, 언론인 출신 이경 대변인. 두 가지를 거짓말했어요. 지금은 압수수색을 2개를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 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고 하나는 뭐냐면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런데 네, 네. 결론은 주거지 압수수색은 어느 곳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검사들이 모양 빠지게 왜 저렇게 했지?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지금 곧 무너져 가고 있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저는 아직 살아있는 인사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권. 그러면 그 인사권은 누가 하느냐? 저는 김건희 씨가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였나요? 거기에서 그 사설에 보면은 김건희가 공기관 인사에 관여한 걸 접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수석들 앞에서까지 대통령이 민망한 언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요, 저희가 아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김건희 씨가 당시에 대통령을 향해서 수석들이 있는 데서 민망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한 대목만 봐도 인사권은 김건희가 행사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버텨 있는 곳에서 이 검찰들이 뭔가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짜 진행을 하면은 본인들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게 검사들이 나 살아보려고 나 그냥 바보 되는 것을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또 해명 중에 말도 안 되는 게 피의자인 김건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다 이유를 댔는데 야 주간조선과 김건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2018년에. 네. 그렇죠. 그게 들통이 났어. 긴급하게 갑자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재산은 김건희 왈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이 미천이 됐고 그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다. 이러면서 뭐 보통주 우선주 막 설명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완전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보통 그 분야를 잘 모른다는 게 불기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살인범이 되는 거지. 증거가 다 있는데 나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럼 너는 살인을 안 했겠구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기소의 이유로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다. 이런 김건희가 생각이 들어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초보라고 한 거는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그냥 바보 만들면 쉽잖아요. 김건희 씨도 그래 나 한번 바보 되고 말게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셨던 그거가 이제 비상장 주식을 미래에셋보다 김건희 씨가 20% 싸게 어떻게 이거를 삽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게 중앙일보에서 그때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때 중앙일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랬더니 주간조선 기자가 하고 있다가 김건희 씨한테 기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도 안 받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전문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 간단하게 좀 주셨는데 아니 미래에셋 캐피탈은 보통주를 산 거고 나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나는 미래에셋 캐피탈은 우선주를 산 거고 나는 보통주야. 이거는 계산 방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기사를 쓴 거야. 이게 김건희 씨가 한 얘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난 지금까지 김건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똑똑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드러나. 가장 똑똑해요. 그동안 이렇게 네. 아니 그런데 처음 봐, 바보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그 최은순 씨 모친이 도이치모터스에 40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40억 투자하잖아요. 슈퍼게임이에요. 주식 리딩방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하루 주식 거래량 해 17% 20%씩 혼자서 거래해요. 그게 어떻게 주식 초보입니까? 제일 결정적인 거는 도이치모터스의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던 난다 긴다 하는 슈퍼 개미들도 다 손해봤어. 나는 그래서 본인은 23억 수익 받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민주당이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뭐 반부패 2부장인가 뭐 다 탄핵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 그러니까 아까 브리핑 막 이런 등등에서 네네. 이 장난친 게 다 드러났잖아. 야, 나는 이 탄핵 뭐 국회에서 당연히 의결이 되죠. 본회의에서 150명 넘으면 되니까 헌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헌재 구성원들이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이번은 진짜 이번 일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헌재 재판관들하고 법원의 판사들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같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찰이 거짓말한 게 거짓말하면서 국민도 속였지만 헌재도 기자들도 기분이 속였고. 나빴고 판사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그치. 것이다. 왜냐하면 그치 판사도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 자기들은 개념 없이 그 기각시킨 사람들도 그렇죠. 매도가 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또 판사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맞아. 거야. 이게 예. 잘됐다 이씨. 사법부를 아주 모욕한 것이죠. 예. 아, 그럼 보니까 우리 당이 좀 인재 영입을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뭔가 좀 전문성이 있잖아. 아, 나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김병지 의원도 그런 거야.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듣고 보면 좀 민주당 흐뭇하지 않아요? 뭐 전문성이 있잖아. 아, 좀 감동입니다. 나는 김지호 대변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자, 똑똑하면서 성격도 그거는 좋을까? 방송 끝나고 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나 이 텐션 높은 두 분 사이에서 1년 만에 와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11월 2일 날 장애투쟁 예. 선포했잖아요. 네네. 예. 그 뭐 겨울 뭐 패딩 롱패딩을 사야 롱패딩을 되겠습니다. 사야 한다? 저도 파란색 롱패딩.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그 얘기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민주당 소식? 지금 일단 11월 2일 날 대기해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해라. 네, 진짜 나가야 많이 되니까. 모여야 하는데. 네. 진짜 많이 모여야 하는데. 야, 원래 집회는 좀 쌀쌀할 때 이 느낌이 있거든. 사람들의 네. 체온도 좀 느끼고 네, 네. 그리고 막 구호 외치고 이러다 그 행진하고 막 이러면 땀이 좀 나잖아요. 네. 그렇죠. 11월 2일 날은 정말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다 함께 10만 명 이상이 진짜 네.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장애투쟁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체병 때 하고 지금 저 오래간만에 지금 장애투쟁 4개월 하는 만에 하는 것 음, 같아요. 아니 국민이 민주당을 이렇게 큰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은 계속 장애투쟁을 하고 계셨죠. 맞아요. 매주마다 네. 매주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명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선다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더 마음을 같이 모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럴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 만난 지가 꽤 됐는데 네. 아직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한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하죠. 그 얘기는 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비사옥으로 만들고 포장을 있어, 지금. 해야 하는데 네. 잘못했다가 또 대통령실 반박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이게 깔끔하게 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어. 1시간 만나는 건데 나 그 비공개 회의에서 나 할 말 다 하고 가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60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59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은 경청하고 왜 1대2잖아요. 네. 경청하고 이러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될 게 하나도 없죠. 안 그러면은 한동훈 얼마나 언론 브리핑하기 얼마나 좋아해요. 진작에 내용이 있으면 나왔겠죠. 근데 근데 저렇게 밖에서 만날 시간이 있었나? 그렇게 짧은 저 시간.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3명이 옛날에. 앉은 네. 사진이 있거든요.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네. 네. 저는 그 자리 배치가 조금 이상하던데.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배치가 아, 저거? 저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독대를 하려고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마주 앉고 예. 그 대통령 옆에 옆쪽에 있어야지. 저 옆쪽에 비서실장이 앉아야지 맞을 것 맞아요. 같은데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예, 한 테이블에 선생님 앉아 있고 앞에 둘이 딱 붙어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훈 최고가 말씀하시고 듣고 정리를 있는. 했잖아요. 한동훈 지가 대통령인 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데 한동훈이 자기도 비서실장 대동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비판이 김재원 최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인 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 자리 배치부터가 한동훈 대표가 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재호 대변인 앞으로 윤한 갈등 뭐 수습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난번 총선 때는 한 대표가 2조 심판을 했다 쫄딱 망했는데 네. 건윤 심판, 김건희, 윤석열 심판으로 어쨌든 금정하고 강화해서 승리하면서 뭔가 보수의 희망은 나다 이렇게 좀 승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보수가 잠깐 기회를 줬는데 그 안에 쇄신을 못하면 이제 그 남아있는 그 25%, 10% 뭐 이런 보수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진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금정이야 예상보다 격차가 커져서 뭐 사실 국민의힘이 뭐 자기들 뭐 승리를 자신 있게 선언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강화는 강화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42%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럼요. 보궐선거에서 42% 기록한 거 대단한 겁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걔네가 뭐 이 신이 나서 뭐 이게 저 축배를 막 터트릴 그런 건 이 수치가 아니죠. 아니야. 네, 네, 사실 네. 우리가 그 뭐냐 저 영광에서 사실 민주당이 발이 묶여갖고 네. 강화를 신경을 잘 더 못 많이 봤죠. 많이 못 써서 네,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 교육감 교육감 선거 이겼잖아. 선거에서 네. 그 낮은 그 득표율 에서도 에서도 득표율에서도 진보 이겼죠. 교육감이 이겼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차이가 있게. 그러면 사실 이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압박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보수 그다음에 언론들은 대부분 타겟이 김건희 여사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몰리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뭐 소록도로 보내든지 사법 처리를 하든지 떼어내야 된다. 근데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지금 한동훈이 딜레마잖아, 사실은. 윤석열을 설득을 못 시켰을 경우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윤석열을 오늘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설득이 세게 안 됐으면 네. 성과가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빈손 회동이 됐으면 한동훈은 계속 궁지로 몰릴 수밖에 네, 없거든. 네. 민심에 치일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관련된 그런 게이트 의혹들은 계속 커져 나올 거고 네.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 가라 계속 주장할 거고 그렇게 하면 한동훈 선택지가 거의 없어지고. 제 생각에는 음, 공식적으로 그 쌍특검을 찬성할 수는 없어요. 특검을 발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 계속 청와대에 대해서는 쇄신하라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특검을 반대하면서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 지난번에 반란표 4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8표가 나와서 깨끗이 정리되지 않을까. 아니 사실 한동훈이 그럴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이 큰 지도자를 만약에 자기가 꿈을 꾼다면 결단을 내려야 돼. 과거에 YS나 DJ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예를 들면 무기한 단식을 하든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의 전략적 요청 몇 개 요구 조건을 걸고 만약에 안 받아들였으면 대국민 호소로 들어가야 돼. 네. 결단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고 만약에 특검법에서 친한계가 일부 이탈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사실 당내 기반도 약해지면서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 돼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입지가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히려 김건희 축출의 부분에 있어서 세게. 자기가 총대를 메고 메고. 관찰을 시켰다라는 네네. 거를 가져가야 네. 훗날 뭔가 대선 때 뛸 수 있는 네.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이 근데 저는 명태균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코치했을걸? 내가 볼 때 명태균이 있으면 그렇게 코치했을 거야.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한동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과대평가 좀 해주자. 지금 아니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그래야 쟤네들 분열되고 유세 탄핵할 수 현장에서 있어. 유세 현장에서 네. 후보가 마이크 잡고 막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저 그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까치발을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든다는 사람은 정치인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이상한 가파를 차고 나오고 근데 또 이렇게 악수를 할 때 그 가파가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당대표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범주의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 좀 쇼잉을 좋아해요. 이거 맞는데 우리 좀 탄핵 좀 하자고. 좀 그냥 목표를 모르겠어요. 세우면 지금은 약간 자잘한 한동안 거는 좀 물러가고 싶기는 한데 아니 목표를 정했으면 근데 자잘한 거는 좀 한동훈은- 양보하자고. 한동훈 여기에서 우리의 기대치만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이 맞는데. 왜 만났는가? 아 죄송해요. 이거 좀 그래도 여기 보면은 댓글에도 한동훈 쫄보라서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아니, 저한테 저 의견도 많은 거죠. 전략적인 부채질 좀 하자고. 근데 한동훈이 좀 그런 싫어하는. 할수 아는 인간이냐? 근데 정말 못하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한동훈은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하면 좀 멋있어 보일까? 그렇지, 이러면 그렇지. 아니, 뭐, 아니 근데 이번에 금정에서 이겨가지고 막 네. 친한 걔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모르. 막 아니, 샴페인 그러니까 터뜨리고 지금- 막 난리 지금 났어요. 살짝 띄워져 갖고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니까. 알았어. 누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해봐야 되겠군요. 총선 압승, 대선 압승한 것 같아. 그 아니, 친한 걔에서. 지금 저 12월 1, 2월 네. 늦어도 꽃피는 3월 전에 끝내려면 우리가 약간 비굴을 하더라도 한동훈 좀 나- 띄워줘요. 비굴을 하더라도 너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한동훈 할 수 있어. 한동훈 대표가 단식해서 얼굴 약간 이렇게 턱선 딱 나오고 수염 좀 나오고 그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이런 거. 가빠 쓰고. AI 자괴감이 정치 토크 한번 느껴진다 해주세요. 진짜. 네, AI 정치 토크는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다른 남자들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내가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남편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이게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하고 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요. 지가 뭘 안다고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심리를 분석해줘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1번 자신의 불만과 좌절감을 발산하려는 욕구.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발산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통령인 남편을 공개적으로 깔 수는 없으니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설득력 보입니다. 있다. 설득력 있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우리 직원이나 진짜 네. 일 못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가서 욕하고 싶은데 네, 네. 대놓고 욕 못하니까 친구랑 이제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안 그래서. 안 그래요? 나만 쓰레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고 싶을 것이다. 나는 그래. 감사해요. 두 번째는 타인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동의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3번. 요거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심리.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남편보다 더 능가하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이거 거다. 설득력 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당신이 백 쓰려면 남편한테 쓰지 말고 나한테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 되게 저는 예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성들에게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 뭐야 저건? 남편을 비하하면서 부인은 무의식적으로 상대 남성이 남편보다 더 나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남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의 관심을 끌거나 이끌어내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명수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미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남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지은 씨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말이 잘 통해서 좋아라고 하면서 내 부인은 내 와이프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있어요. 그 심리가 그 뭐야? 나 지금 한 저-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아, 그래요? 난 그거- 매력이 없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껄떡대려는 남자들이 이제 여자를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자기 부인을 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약간 그런 느낌을 뭐라-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안 지금 했어요? 대화가 김건희 진짜. 대화가 드러나는 게 명태균, 이명수 둘이잖아요. 남자잖아요. 남자잖아. 명태균, 이명수 둘한테 얘기. 근데 이제 두 사람한테만 그러지 않았겠지.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다. 저는 한동훈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했던 그 문자 일시 그 내용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게 순종적인 그렇지. 투로 그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냈지. 문자를 그 씹었던 문자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냥 이제 뭐 한동훈 대표야 뭐 항상 이렇게 동훈아 했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약간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주변의 모든 남자들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아. 그 중에 가장 센 오빠를 잡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들한테 어떤 약간 틈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 욕을 하면서 틈을 보여주면서 그 뭐 꼭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관심 가져. 그리고 나의 그래서? 우군을 만드는 아. 이런 방식으로 가장 사는 센 거 오빠인 아닌가. 줄 알고 잡았는데 힘이 없대. 아니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쨌든. 힘이 없다 네. 그러잖아. 아 참. 그래서 참 예. 그 그게 예리한데 지금 아니 분석이. 근데 네. GPT가 분석한 거잖아요. GPT가 이제 분석을 했죠. 분석 저는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 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내가 때는 논평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네. 창의적이야. 저게 있잖아요. 음. GPT 저거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나아. 근데 이제 아니 저거를 근데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실은 네, 네. 제가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야 진짜 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창의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질문이 정말 위대한 것 같네요. GPT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질문을 할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왜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얘기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남성들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욕하고 또 그 사람 명태균이랑 사이가 끊어진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다음 선거 때 네. 이재현 위원장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네임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네. GPT 정치인 최초의 국내 최초의 GPT 정치인. AI 정치인, AI AI 정치인. 하여튼 그래서 또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오 정말 그렇군요. 마지막 소름 돋네요. 아 그렇습니다. 짜증나고. 오늘 뭐 저기 생중계도 막 국감 네. 막 아직 안 끝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국감 다 끝나고 박시영 TV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최강신박 코너가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하고 신유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진행하는데 지난주 신유진 변호사 못 나와서 휴가 갔었는데 내일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네. 아니 나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박시영 TV 출연했는데요. 아 이렇게 반가운 우리 이경 부대변님이 당에서 저희가 어려울 때 이경 부대변님이 당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를 많이 변호해주고 최일선에서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 또 미모가 또 더 활짝 이렇게 펴서 오시니까 매우 마음이 좋고요. 항상 이지은 위원장님 보면서 좀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박시영 TV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전화 한 번도 안 한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하고 그러면 막 밥도 사주세요. 껄떡대는 거예요. 나 아줌마가 괜찮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정말 1년 만에 찾아뵀는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싸울 땐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저 방송에서만 빼고 오늘 처음 뵀는데, 챗 GPT 분석력에 대해서 제가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시영 대표님, 많은 호불호가 외부에서는 있지만, 있어요. 근데 좋다는 얘기 훨씬 많긴 많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잘 나가서 그래요. 잘 나가서. 질투. 그런데 아무튼 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 와 보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감동했어요. 울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방송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시간 김지호 우리 대변인보다 제가 더 많아요. 네, 이재현 위원장. 저는 이경 부대변님은 TV에서만 보다가 이제 사실 처음 뵀는데 오늘 뵈서 너무 반가웠고 계속 이제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김지호 부대변님도 제가 항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울 맞아. 네 서울 휘슬러 영화제라는 걸 합니다. 음. 저게 이제 25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홍대 상상마당에서 진행이 어떤 되는데요. 내용인가요, 이게? 요건 이제 내부 고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 20여 개 국가에서 출품을 하고 선정된 23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작품도 있고요. 시리아 내전의 슬픔을 다룬 영화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고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으니까 여기 댓글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도 있고 또 예매 링크도 있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영화제 운영위원입니다. 오. 네. 또 매번 이재현 위원장 나오면 슈퍼챗 보내주신 산타님 오늘도 이재현 위원장이 현수막 아까 김지호 대변인이 잘 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칭찬하는 글들이 있네요.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